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지금이죠. 7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상 초유의 현직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도창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어제 입국한 우리 국민인데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고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광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내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만에 다시 연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른바 에그플레이션 파장이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쇼미더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누리호가 우주궤도에 올려놓은 성능검증 위성이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오는 8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와 내년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성공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데요.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며 대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방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회의가 시작이 됐죠?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방금까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 대표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늘 이곳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윤리위에서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이 논의됩니다. 쟁점은 진짜 회의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이 대표가 이를 직접 개입했는지인데 이 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윤리위 회의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리위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실에 남아있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방에도 있을 겁니다. 계속. 네. 그러면서도 당 대표실 차원에서는 윤리위가 갑작스럽게 이 대표를 부를 경우를 대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의 징계에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나오더라도 당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가볍지 않은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와 오늘 윤리위에서는 경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당장 오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리위 처분이 나오면 이유를 들어보겠지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과 대선 직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했던 윤상현, 구작은, 김병욱 의원의 징계 절차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성희롱 발언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광욱 의원의 징계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다시 둘로 갈라져 종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또 재선 의원들과 친문계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포기를 압박하는 등 당권 구도를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은 성희롱 가해자라는 오명을 꼭 벗어나고 싶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철험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철험의 소속 의원들은 빨갱이 마녀 사냥이다, 정작 팬덤에 갇힌 건 박 전 위원장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본인 팬덤에 치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이준석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언이 굉장히 좀 아집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최강욱 의원 징계로 당이 또 두 쪽으로 갈라지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내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는 또 다른 불씨입니다. 대선 의원들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친문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힘을 실으며 이 의원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8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는 데다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도 계파별로 생각이 달라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국민인데 정부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스스로 원숭이 두창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입국하면서 37도의 미열과 인후통, 피곤함에 피부 병변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당국은 곧바로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A씨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차 PCR 검사와 2차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입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공항 검역대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를 통해서 안전하게 검역관과 또 병원에 인계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 중,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을 말합니다. 당국은 A씨와 비행기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은 중위험 접촉자들은 능동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먼저 입국한 외국인 한 명도 부산에서 의심 환자로 격리됐지만 검사 결과 원숭이 두창이 아닌 수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즉각적으로 금일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에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하는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상처 등의 밀접 접촉 또는 성관계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내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50여 개국에 확산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가 관심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던 WHO가 결국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HO는 긴급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포되면 역대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WHO는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럽에서만 80%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프리카에서는 3%, 아시아는 0.3%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WHO는 풍토병일 때와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nusual situation, meaning even the virus is behaving unusually from how it used to behave in the past. 싱가포르에서도 영국 국적 남자 승무원이 확진돼 동남아 첫 사례로 기록됐고 중동 지역인 레바논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외국인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해 국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국에서는 동성애 남성에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윤규입니다.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이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큐브 위성 4개가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될 예정인데요. 위성에서 위성이 사출되는 방식은 세계 최초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발사 11시간 2분 뒤 성능 검증 위성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의 본격적인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직후 위성 신호를 일방향으로 받은 데 이어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 겁니다. 원격 명령을 통해 위성 시각과 지상국 시각을 동기화했으며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GPS 수신기도 활성화했습니다. 이어 지상국에서는 위성의 자세 제어에 필요한 궤도 정보를 성능 검증 위성에 전송했습니다. 현재까지 항우영 연구진이 성능 검증 위성 수신한 위성 상태에 대해서 상태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능 검증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앞으로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초당 1Mbps 속도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4개의 큐브 위성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됩니다.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이 사출되는 건 세계 최초인데 이 과정을 전용 카메라로 촬영해 향후 지상국으로 전송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출하는 것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이번에 이제 독자 위성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독자 위성을 만들면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사출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사출하는 기술을 한번 검증해 보자. 성능 검증 위성은 큐브 위성 사출과 같은 초기 운영 기간을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2년 동안 지구 태양 동기 궤도를 하루에 약 14.6바퀴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못 받고 원전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탈원전 폭탄에 원전업계가 폐허가 됐다.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의 원전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생산 라인이 멈춘 시기와 이유, 피해 규모 등 폭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15년 정도 진행해놓고 좀 스톱된 상태구나. 네, 그렇습니다. 거기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 탈원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궁극적으로 취소를 시키면 한 4,900억 정도가 이제 피해가 납니다. 윤 대통령은 단조 공장도 둘러봤습니다. 한 번에 17,000톤을 누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프레스가 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습니다. 조선시 내 국내 원전의 재개 그리고 해외 수출의 원전의 핵심 소재를 저희 단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정우 장관님도 오늘 다 약속하셨고. 이어진 20여 개 원전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한 사람들이 이 현장과 산업 생태계를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공개 자리에선 한 발 나아가 원전업계는 탈원전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표현하며 비상한 각오로 일감,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고사 직전에 원전 산업에 물과 영양분을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면서 응급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효과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과제에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명시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효율적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들이 무려 1,000조에 달하는 원전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 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안일한 인식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불거진 초유의 인사범벅 논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찰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경찰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청 치안감 인사가 처음 언론에 공개된 건 저녁 7시 14분쯤. 통상 경찰 고위 간부 인사는 예고되는데 인사가 갑자기 이뤄진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런데다 인사 내용이 단 2시간 만에 번복됐습니다.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그리고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 인사가 번복된 치안감은 모두 7명입니다.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은 첫 인사 명단에 없었지만 두 번째 명단에선 중앙경찰 학교장으로 발령나기도 했습니다. 초유의 인사 번복에 대한 경찰의 첫 해명은 실무자의 실수였습니다. 경찰청 인사실무자가 최종본이 아닌 이른바 가안을 올리면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해명은 자정 직전에 또 달라졌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최종본이란 통보를 받고 공지했는데 다른 최종본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정 공지하게 된 것이라고 정정한 겁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실수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치안감 28명 가운데 7명이나 번복되면서 이번 인사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경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전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은 단 한 번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안에서 그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사상 초유의 인사번복 논란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 속에서 불거진 만큼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원 조직 설치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독립성을 침해간다면서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안에 가칭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장악이라는 논란이 일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의 견제와 감독 장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며 인사 번복으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져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하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이상민 장관의 사과와 경찰국 설치한 폐기를 촉구하며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부가 법안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고치는 우회로로 경찰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방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가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등이 검찰 수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조사에 개입했다며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경의 수사 방해와 국방부의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고발 대상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3명으로 유족 측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지침을 보내 월북으로 결과를 조작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발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국회 질의에서 이 씨 사망 다음 날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첩보들을 종합해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2년 만에 월북이 아니라며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씨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판단한 당시 해경 발표는 일부 전문가의 약식 의견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우선 대통령 기록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다수당으로서 공개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할 정보가 모두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로 결국 검찰이 청와대가 보고받은 군 감청 자료 등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은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도 지금이라도 전 정권 인사들이 양심 선언에 나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핵심 관계자들 선에서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회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워낙 이 파장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지금 뭐 여야 모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이 위원들이 가장 이제 비중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너무 좀 복잡합니다. 안건도 복잡하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배경도 복잡해서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오늘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가 내려지느냐 아니면 연기가 되느냐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징계 내용도 내용인데 이를테면은 징계가 연기된다라고 저는 연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은 오늘 이 시간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빡빡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혐의가 뭐냐면 오늘 윤리위에서 이제 논의할 징계안이 한마디로 하면 성접대 의혹 무마인데 뭐 한마디로 하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품위 유지를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가가지고 7억 원 투자각서를 썼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철근 정무실장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언론에.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갔지만은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투자를 권유받아서 투자의 이율이 상당히 괜찮아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이게 무마할 의혹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무마할 그런 시도가 아니었다라고 이미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뒤엎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시킨 지시를 한 정황에 대해서 그냥 정황이 아니라 증거로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철근 그 당대표 정무실장이 투자 각서를 써준 것까지는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 중에도 있고 이렇다고 본다라면 이거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미룰 가능성, 이거를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무실장이 투자각서를 써준 것 자체는 이제 팩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뭐 경찰 수사에서도 뭐 변함없이 이제 사실로 나올 것이고 문제는 이제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각서를 써준 의도가 무엇이었냐, 그것이 어떤 그 맞교환의 성격이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했는지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은 이 정무실장만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했을 때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품위 유지와 관련해서 이 당의 이제 품위를 좀 훼손시켰다 이런 판단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당 대표의 직속 이 실장이 그런 그 각서를 써줌으로 해서 이 연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이를테면은 뭐 전화 통화 내역이 나온다든지 뭐 카카오톡 내역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건데 다 삭제하거나 뭐 실제 그랬다라고 했다라면은 그거를 뭐 수사기관이 무슨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결국엔 없잖아요. 더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그 품위 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경고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거에 대해서는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징계를 안 내리거나 경징계를 내렸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거 꼬리 자르기냐 감싸기냐라고 하면서 당내 강경파, 뭐 예를 들면 당내 친윤계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비판은 이제 엄청나게 집중포화를 맞는 거고요. 만약에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내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대선 때나 지방선거 때 뭐 2030 젊은 보수들 이용하더니 이제 토사구팽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그룹들이 또 집단 반발하고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집단 반발할 가능성. 그러니까 참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좀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연대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보류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회의를 유보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해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게 흘러왔느냐라고 보면은 일각에서 보는 하나의 해석은 소위 말해서 친윤계가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처음에는 6월 2일에 잡혔었다라는 걸로 알려졌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연기가 한번 되고 24일이네, 27일이네 그러다가 갑자기 23일로 갑자기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이를테면은 계속 상처 주기, 흠집 내기 용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연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또 이게 징계를 한 해 만에 징계가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식물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윤 핵관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가 끝나야지만 이거를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찰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내일 그 성접대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에 소환 조사를 해요. 네.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 소환 조사 이후에 윤리위를 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예. 그게. 근데 이렇게 먼저 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도, 이거는 뭐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확정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해석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를 보면은 일단 뭐 결정이 오늘 내려지냐 안 내려지느냐, 뭐 보류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말입니다.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징계의 종류도 뭐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당규를 보게 되면은 일단 그 30조가 지금 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이제 제명은 이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탈당 권유도 뭐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것이니까 당원권 정지 정도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그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국민의힘 당규 30조에 의거해서 이 당대표 본인이 이제 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해석을 듣고 좀 그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이, 저게 이제 당사자가 해당이 되느냐예요. 예를 들면은 저게 일종의 대통령 사명권 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법부가 결정한 거를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원래 뭐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뭐 탄핵이나 그러니까 소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은 본인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본인을 사면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룰을 가지고 또 굉장히 이거를 만약에 징계가 확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싸움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나는 논의에 참여하진 않겠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지금은 최고위원회에 이준석 대표에게 좀 더 우호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수진, 배현진 이 두 분은 확실히 이제 반 이준석이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가자라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안을 놓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징계안이 확정이 되더라도 재심 신청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높은 확률로 재심을 신청을 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릴 가능성. 그러면 이거는 또 당의 내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뭐 하여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뭐 당분간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이 당 안팎의 이 대표의 이제 징계 적절성을 놓고 의견이 좀 계속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표를 갖다가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너무 그냥 막연하게 뭐 푸민이 어쩌냐 이렇게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의 양상을 보고 같으면은 국민의힘 내부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건 내 당의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소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어요.
김철근의 은폐 행위는 인정이 일단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녹취록에 나온 걸 보면. 정무실장. 예.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럼 이준석하고 그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황이 인정이 된다라고 소명이 되면 그러면 피하기가 어렵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뭐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 이현주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준석 대표 측에 그리고 이게 당에 미칠 파장을 좀 더 염려를 한 것 같고 예. 이현주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원칙주의 그래서 네. 이제 징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 이현주 의원의 얘기가 그거였죠. 정황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징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정황이 유력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월북으로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징계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 구조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지 않은 거고, 저 강온 기류가 다른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한테도 모두가 섞여 있습니다. 네. 일부는 이게 당이 그러면 2030 대거 탈당할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우려하시는 분, 원칙대로 징계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분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진짜 좀 상당히 내용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다른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뭐 형평성의 문제도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황만으로 뭐 이 징계를 내린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가 명확히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쉬웠어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다가 뭐 품위를 위반한 의무를 위반한 그런 단어들을 썼다라는지, 예.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신지혜를 뭐 이제 쓰고 버리는 카드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징계를 윤리위원회에서 받은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더 복잡한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대표 정무실장이 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그럼 연대 책임을, 당대표 그럼 당에서 일어난 모든 거를 다 져야 되는 것이냐. 예. 이런 논리들, 그러니까 서로의 논리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명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제명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이제 오히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이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최강욱 의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제 재심 청구하겠다고 그런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뭐 이 징계 결정이 내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이것도 역시 좀 강경파, 그러니까 뭐 친 최강욱 의원계, 그래서 이제 철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제 옹호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 징계도 가볍다라고 하니까 오늘 김남국 의원이 네. 이제 춤을 추고 있다, 본인이 팬덤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받아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당내 개파 갈등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일단은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개파 갈등 성격과 이어서 이게 연장될 수밖에 없다. 네.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였으면은 좀 깔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당내 관측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내분이 뭐 국민의힘만큼 이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것도 당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뚜렷한 전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가뜩이나 그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자, 이게 여야 간의 어떤 협상 내용, 뭐 폭로전이랄까요? 뭐 그런 양상으로 좀 더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그러니까 고소고발 취하를 네.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일종의 폭로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고소고발한 것은 전부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얼토당토도 않고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했다라고 하지만 정략적으로 했다라는 게 고소고발을 한 게
이재명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네.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 특별감찰관의 어떤 뭐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서 이를테면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 이래서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만 우리가 고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일단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살리기로 이 당을 조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인사청문 이런 이 시한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이달 말까지는 원구성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까지 근접하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은행은 금융 불안 지수가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297.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거래일째 연고점을 경신하며 1,300원 선 돌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에 1,315.0원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이후 환율은 오르고 증시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6포인트 이상 하락해 2,342.81로 마감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0만 전자 기대를 모았던 삼성전자는 1.5% 이상 하락해 57,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4%, 2% 넘게 떨어지면서 무기력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 이상 하락한 746.96에 마감해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기술 섹터와 관련된 수요 둔화 이슈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이 전체적으로 받쳐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그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지수가 지난 3월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8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부동산 가격이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고물가 행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저희 이제 지표로서 FSI를 보고 있는데요. 금융불안지수가 이제 최근에 주의 단계로 진입해 있습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국제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이른바 에그플레이션 충격의 파장이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은커녕 집밥 물가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성비 좋은 밥상 재료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옛날 가격을 염두에 두면 선뜻 사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대표 고기인 돼지고기는 한 달 전에 비해 23%나 급등했습니다. 1984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수입해서 가격 안정에 나서는데 요즘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인데다가 원화 환율까지 올라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 가격을 보면 이달 기준으로 바나나는 지난 한 해 평균 가격과 비교해서 16%, 체리는 51%, 오렌지는 20%가량 급등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5인 가족인데 2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30만 원 해도 또 장을 봐야 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 충격이 국내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어서 파장은 전 방위적입니다.
안정되는 듯했던 농축산물 가격은 상승률이 3월 이후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 재료가 많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가격도 7.6%나 상승해 2012년 1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비싸서 못 사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외식 물가도 7.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으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커진 데다 재료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대폭 올린 한국은행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에그플레이션을 처음 언급하며 또다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현상은 하방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은은 에그플레이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체감 물가와 밀접도가 매우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의 상승 압력이 올 하반기 더 가중되고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김포 한해다 노선 운항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황금 노선으로 한일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로 막혔던 김포 한해다 노선 운항을 오는 29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 중단됐는데 2년 3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주일에 8회 운항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주 2회씩, 일본항공과 전일본 공수도 각각 주 2회씩 운항합니다. 김포 한해다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하는 황금 노선으로 2019년에는 정기편만 4개 항공사 주 21회씩 모두 84회 운항했습니다. 한국에는 인천공항이,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이 있지만 김포와 하네다 공항이 수도 도심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은 양국 간 수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복원된다는 것은 한일 간의 인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 일본 측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행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입국자 격리 면제 등의 방역 조치를 완화했고 일본 정부도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하늘길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김포공항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 부스를 마련하고 하반기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 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또 치솟는 농축산물 값에 따른 밥상 물가 상승도 짚어보겠습니다.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동안 이 새 정부가 강조한 부분들이 이 공급을 중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대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대책은 새 정부가 지향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정권에서 그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대차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한 근간을 다시 뒤흔들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였는데 네.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수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은 시행령, 즉
정부 단에서 할 수 있는 조정들만 개수 조정들이 특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대대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에 발표를 되게 기대하셨었는데 공급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선 공급 대책을 대대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물가 인상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가를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개발 이슈들을 여기저기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금 가장 큰 숙제인 물가 인상률 잡는다는 거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은 이런 상황론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죠.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폭적인 그 수술은 못하고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이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임대료를 한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 여기 대해서 이제 상생 임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제 불렀습니다. 여기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그 방안들이 포함이 됐죠? 예, 맞습니다. 아마 이번에 급박하게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8월 달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적용 시한이 만기된 매물들이 8월부터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눌려왔던 전세, 월세 금액을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선도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미봉책을 먼저 내놓은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전 계약에 비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준 사람은 착한 임대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예. 근데 이 양도세 비과세를 그동안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의 2년의 기회가 2년의 사실이 증빙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또 상생 임대인으로 등록이 되면 2년이 아니라 1년만 해도 된다. 이렇게 줄여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면제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거주니 뭐니 이런 걸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그다음 더욱더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의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다주택자가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다 매각할 의사가 확인돼서 1가구 1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제도를 넓혀준다는 거니까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8월에 뭔가 매물들을 안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 그 양도세 비과세의 원칙이라는 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거를 지금 완화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예. 주택을 추가적으로 산 사람, 즉 갭 투자하신 분들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네. 갭 투자를 당분간 더 늘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에 뭐 어떤 그 구체적인 공급책을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을 가진 분들한테 일종의 이제 유인책을 제시한 거죠. 네. 집을 이제 매매나 이제 임대 물건을 이제 끌어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일정 부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만 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 세력을 잠재우려는 법의 원래 원칙에서는 조금 양보를 하고 지금 급한 불을 끄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 갭 투자를 좀 더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도 대책이 있었죠? 네,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줬었고요.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에서 4억 5천만 원 이하로 수도권 기준으로요. 보증금 자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크게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월세세 공제 최대 공제율도 12%에서 15%로 늘려줬었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조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분명 늘려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해갈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또 역시 이제 인상되고 또 혜택을 넓혀주는 그 폭인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만으로는 지금 주거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지원책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이제 정부가 좀 손보기로 했는데 일단 그 분양가 인상폭을 최고 4%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네, 나름대로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최고 퍼센트지를 조정하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동안 산식에서 누락됐던 거를 더 포함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분양가를 더 올리는 요인들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비용이라는 게요. 주거 이전비, 쉽게 얘기해서 이사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명도 소송비, 그다음에 총회 운영비 등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실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인 내용이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는데 들어갔다라는 건 분명히 합리적인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그동안 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금액들이 왜 누락됐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러한 금액들은 일정 부분 조작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움직임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이라는 것도 어떤 형태로 이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고요. 총회를 운영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그 운영 횟수라든가 운영 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상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금액이 통제가 불가능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것들을 포함시켜야지만 법적인 어떤 뭐랄까요? 시시비비의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명 합리적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긴 한데 네. 이거를 아주 세부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이런 거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합리적인 법의 변경이었지만 추후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계산 과정에서 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4%라는 이 수준은 뭐 예상했던 그 수준이십니까? 예, 업계에서도 많이 예. 예상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관련된 논의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은행이요. 올해 이제 물가 전망치를 한 달 만에 다시 좀 올렸죠. 네. 이 4.7%를 더 웃돌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뭐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이제 이 곡물 가격 그리고 이른바 이제 에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좀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급등한 품목이 석유류이기 때문에 예. 유가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가보다도 더더욱 국제적인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건 사실은 곡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석유를 생산하는 많은 산유국들이 석유를 생산하는 이유는 첫째는 수출입니다. 네. 그래서 석유 생산량의 거의 90% 이상이 전부 수출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곡물은 다릅니다. 세계 5대 곡물 생산국이 전 세계 곡물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4분의 3 정도를 생산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일정 한 5개 국가가 전 세계 메이저 곡물의 4분의 3을 생산하는데 그들 국가가 정작 수출하는 비중은 20%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곡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곡물들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일정 부분 남는 것이거나 일정 부분 재배하다가 추가로 생산되는 부분들을 해외 수출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실질적으로 그 곡창지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도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곡물 수출 지역에서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국에서 필요한 곡물을 제대로 수급받기 어려워지는 나라들이 곡물 수출을 그냥 금지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땐 이건 유가보다도 훨씬 더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곡물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별도의 그 보고서와 함께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 어떤 곡물이냐 보면은 뭐 밀이라든가 뭐 옥수수라든가 그리고 또 뭐 팜유라든가 사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좀 싸기 때문에 국내 작업을 안 하고 주로 이제 수입적으로 이제 돌리던 그런 것들인데 외국에서 이게 좀 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외국의 이 가격이 상승하니까 바로 우리의 이제 밥상 물가라든가 이제 외식 가격이라든가 이게 막 치솟는 그런 현상인 거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러한 작물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급률이 최 3%가 넘는 작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문화에서는 밀가루라든가 옥수수 등이 특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전량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입이 단절됐을 때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곡물 같은 경우는 올해 파종을 못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네. 이 효과는 당연히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년까지 이어진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도 곡물 가격의 상승 추이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로 연달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더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물가 상승을 좀 더 이제 길게 보고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 이 기준금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미국과 역전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다음 달에 이른바 이제 빅스텝 0.5% 포인트 이상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일단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체질을 가진 곳에서 대거 외화 자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둘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이 추가적으로 또 한 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렇다면 한 번 더 올렸을 때 지금 금리를 계속 놔뒀을 때는 역전의 폭이 너무 크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빅스텝 수준에 준하는 금리 인상을 바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물가는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르고 예. 여러 가지로 좀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대판 음서재,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이어져 온 로스쿨이 바뀔 수 있을까요? 법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은 당초 사법고시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죠. 하지만 입학 공정성이나 높은 등록금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에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에 대한 사회 경력자 학생의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사회 경력자들이 합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민에 따라 현황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온라인이나 야간 로스쿨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기회의 문을 넓히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로스쿨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값싼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라고 국영 석유 회사들에게 강하게 독려하면서 수입량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무려 25배 이상 늘었다는데요. 세계 각국이 자국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인도의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으로 홍콩의 명물이었던 해상식당 점보 소식입니다. 어제 4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오다 코로나19의 적자로 문을 닫은 점보가 남중국해에서 전복됐다는 소식에 많은 홍콩인들이 슬퍼하며 애도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식당 소유주가 일부러 바다에 빠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복된 날 사고 지점의 날씨가 나쁘지 않았던 데다 식당 소유주가 유지 비용도 아끼고 사고 보험금도 챙기려 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진실이 어떻든 홍콩인들은 집단의 기억이 침몰됐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온라인 화제 뉴스였습니다. 장마가 무색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북 경산 기온이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 최고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산과 대구 등 경북 지방은 이틀째 37도를 웃돌며 6월 기온으로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도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는 내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내륙에 장마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 후라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에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3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마전선은 모레까지 장맛비를 뿌린 뒤 다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활성을 띠면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는 주기적으로 게릴라 호우가 내리는 형태가 되며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째 10,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지만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제2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전날보다 318명, 일주 전보다는 443명이 줄어서 13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4명,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안정세에도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봄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줄어들면서 7, 8월 사이 재유행이 올 거란 예측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현실화되기 전에 차근차근 의료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재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 방역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규제와 의무보다 자율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여행 전 백신 접종을 마치고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외라도 50명이 넘게 모이는 공연장이나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영업시설에는 냉방을 하더라도 최대한 자주 환기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장거리로 전파돼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냉방기기 바람 방향은 가능한 천장 또는 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밀집도 관리에 집중합니다. 해수욕장은 신호등제로 실시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분산되도록 관리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인공어초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제 거문도의 해양 오염 문제 그리고 이 낚시 행위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갈등 등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인공어초 문제군요. 거문도에 인공어초가 이제 설치된 지역을 갔다 왔다고요? 예, 거문도 인근 바다에도 지난 2000년부터 인공어초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는 모두 2,844개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제가 직접 가본 유림해수욕장 인근 바다에도 인공어초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인공어초 바로 옆에 자연바다숲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연바다숲과 비교해 인공어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문도 유림해수욕장 인근 해안. 바닷속으로 웃는 모습과 물고기 모양의 구조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다숲을 만들기 위해 철이나 시멘트 구조물에 해조류를 붙여 설치한 인공어초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 옆으로는 거뭇하게 우거진 자연바다숲이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의 손길 없이 자연 상태에서 조성된 바다숲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인공어초 모습과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인공어초와 자연바다숲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는데요. 물속 상황은 어떤지 이수중 드론을 이용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속 세상은 바깥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거뭇하게 보였던 자연바다숲은 감태와 모자반, 잘피가 풍성하게 우거져 있고 사이사이로 치어들이 때로 모여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반면 인공어초는 녹슨 뼈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듬성듬성 있는 해조류 사이로 따개비류나 불가사리 등 조식동물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일부 인공어초에는 낚싯줄과 밧줄 등 쓰레기가 뭉치째 걸려 있습니다. 인공어초가 제 기능을 잃고 오히려 바닷속 쓰레기 집화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바다 생물들이 숲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구가 걸려 있고 그물이 걸려 있고 완전히 바닷속에 쓰레기를 양산하는 꼴이 돼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인공어초 설치는 어획량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1971년 시작돼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국가사업입니다. 50여 년 동안 전국 근해에 설치된 인공어초는 모두 143만여 개. 들어간 사업비는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거문도 역시 지난 2000년부터 3,000개 가까운 인공어초가 설치됐지만 일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바닷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인공어초를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것의 사후 관리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계속 신규 인공어초만 투입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19년 사업평가 결과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은 다른 지역보다 어획량이 2배 이상 느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일부 인공어초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좀 관리가 미흡한 그런 데가 있다는 것도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 나가는 게 효과적인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인공어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00억 원. 이 가운데 사후 관리에 책정된 예산은 50억 원으로 나머지 250억 원은 인공어초 10,000개를 추가 설치하는 데 사용될 전망입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니까 인공어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네, 우선 인공어초에 쓰레기가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인공어초가 콘크리트나 철골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 바다숲을 이루는 해조류와는 달리 크기가 크고 해류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서 밧줄이나 통발 같은 쓰레기가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공어초가 쓰레기 집화장으로 전락한 거고요. 또 바다숲을 만들기 위해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부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가사리나 멍게처럼 해조류를 먹는 조식동물들이 이곳에 특히 몰려서 다시 바닷속 환경이 황폐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공어초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어초에 걸린 쓰레기와 상황에 따라 조식동물도 치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문도 인근 바다에서는 환경단체의 다이버들이 종종 바닷속 쓰레기와 조식동물을 치우고 있는데 쓰레기나 조식동물 수거해도 관계기관이 예산 문제로 처리를 어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본 그 리포트에서도 인공어초 이 사후 관리를 위해서 책정된 그 예산 그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는데 이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군요. 네, 해마다 인공어초는 새롭게 설치되지만 사후 관리에 편성되는 예산 수준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인공어초 시설 사업 집행 및 관리 규정 훈령 29조에 보면 인공어초 사업비의 15% 이상을 어초어장 관리 사업비로 정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사업비의 15%만 관리 사업에 투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제 올해도 11개 지자체 가운데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관리 사업 전체 사업비의 20%가 채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곳은 정확히 인공어초 사업비의 15%만 관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마다 10,000개 가까운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늘어난 인공어초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리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인데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은 큰 변화가 없어 방치되는 인공어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자체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공어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내일도 혹시 관련 소식 있습니까? 네, 내일은 거문도에 사는 멸종위기종 1급 나팔고등 얘긴데요. 멸종위기종이 횟집 수족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국가방위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들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 7차 핵실험과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상반년도 국가방위사업 전반을 총화하고 관건적인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들을 확정하며 당의 군사 노선과 주요 국방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됩니다. 의정 토의가 시작됐다고만 밝혀 회의는 최소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당 중앙군사위 회의가 매번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같은 달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적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추인하든 아니면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든 아마 직간접적인 논의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강행 결정이 나오면 곧 공개하겠지만 보류할 경우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새로운 중대 결정을 도출하기보단 이달 상순 당 전원회의에서 세운 대책을 군 간부들에게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퍼뜨리는 자리일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전 군에게 이런 정세의 엄혹함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든 군의 경각심과 군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선전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아마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 비서국 회의에서 규율 확립을 강조한 만큼 군의 경제와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점검하면서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부근에서 규모 5.9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920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다쳤다고 아프가니스탄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수도 카불을 비롯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고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